안녕하세요.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이지은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노후 준비를 하죠. 개인 자산 운용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보의 중요성 느끼실 텐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에서는 다각적인 정보 분석으로 유용한 정보, 시장의 흐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이슈들 정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부동산 이슈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 김은진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발표된 9.13 부동산 대책으로 후속 대책으로 거기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요. 세제 및 대출에서 적용받는 주택가액 기준입니다. 이 주택가액 기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9억 원을 꼽아주셨어요. 9억 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9억 원을 기준으로 적용받는 규제에는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일명 종부세인데요.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고요. 네. 두 번째로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있어서도 9억이라는 주택가액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더 강화가 됐는데요. 네. 예,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규제 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단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데요. 규제 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에는 구입 후에 2년 이내에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합니다. 네, 공시가격 9억 원이 이 무주택자에게는 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되는 액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 9억 원의 범주에 들어가는 주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가의 70%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9억이라고 하면 시가로 치면 한 13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1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20만 1,700가구 네.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15%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네. 한 10채 중 1.5채 정도 되는 셈인데요. 1년 전인 지난 8월 말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13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비중이 8%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올해 10%니까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서울에서 13억 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나 증가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같은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로 이 가격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고가주택 비중의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경우에 매매 시세가 1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16만 1,000가구 정도 됩니다. 네. 이는 강남 3구 전체 아파트의 57%를 차지하는 수준이고요. 다시 말하면 강남 3구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의 네.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1년 전과 비교하면 강남 3구에서 시가 13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지난해 8월 말에 35%에서 1년 새에 57%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예, 반면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 지역, 즉 한강 이북 14개 구에 14개 자치구의 경우에는 13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비중으로 따지면 한 3% 정도 됩니다. 강남권에 비해서 고가 아파트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네, 역시나 강남 3구의 57%라고 하니까 반 이상이 초고 13억을 넘는 주택들이 차지하고 있네요.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6억 원입니다. 6억 원으로 적용받는 규제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종부세의 경우 집을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원이 기준이 되지만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네. 6억 원만 넘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고요. 다주택자는 아무래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겁니다. 6억 원 기준을 적용받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준인데요. 대상 주택 기준이 종전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그 규모 제한만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가액 기준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전용 8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6억인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10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은 이제 6억이고요. 참고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액 기준이 3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6억 원으로 기준을 적용을 받는 규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 6억 원만 넘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요. 또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에 있어서도 면적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 면적 기준에 더해서 또 6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3억 원이네요. 앞서 말씀하신 6억 원이나 9억 원보다는 많이 낮은 수치인데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예, 3억 원은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의 이제 3억 원은 앞서 말씀드린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고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주택 자금, 구입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했는지 소명하는 내용인데요. 예금액이나 기존 주택의 처분 금액 아니면 현금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그리고 이제 차입금 주로 이제 금융기관의 대출액이 되겠죠. 이런 두 가지 종류를 나눠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9.13 대책에서 그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현금 증여 여부 등의 신고 항목이 추가되고요. 이번에 네. 이제 추가하도록 더 강화가 됐고요. 참고로 지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그리고 하남시 이렇게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구 수성구하고 세종시가 속하고 있습니다. 네, 3억 원. 이번에는 실거래가네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수하셨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3억 원을 초과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어떤가요? 예, 서울은 지금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자치구별로 3억 원 이상 아파트의 비중을 살펴보면 강남 3구를 비롯해서 광진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은 해당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 다 3억 원을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65% 그리고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69% 정도로 그 3억 원을 넘는 아파트 비중이 70%를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낮은 지역이기 때문인데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비중이 한 85%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네, 서울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3억 원이 넘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부동산 마지막으로 부동산 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팀장님 이번 주 부동산 픽 어떤 걸 준비하셨죠? 예, 앞서 제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바로 네. 공시가격입니다. 주택 네. 공시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공시가격이란 매년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집값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4월 30일에 공시를 하는데요. 아파트나 연립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그리고 개별 단독주택은 해당 지자체장이 이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은 주로 이제 세금 부과나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쓰이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에 내는 이제 세금,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세 네. 같은 보유세는 이 바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네. 부과가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올랐는데요.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세율을 좀 계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 접속해서 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주택가액 기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김은진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부동산의 다양한 내용을 사례로 풀어보는 부동산 다반사 시간입니다.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 할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신샘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사례를 통해 쉽게 소개하는 부동산 다반사 코너입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72건의 분쟁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1위가 권리금으로 나타났을 만큼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 사례별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1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래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업 제의를 받아서 식당을 정리하고 임대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확인을 해보니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임대인은 건물이 노화돼서 재건축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식당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중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권리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물어보니 돌아온 답변은 제 권리금을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재건축과 관련된 권리금 보장에 대한 문제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124 정상훈 수석연구원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 건물이 철거되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할 의무 자체가 애초에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이 그동안 형성한 권리금에 상당하는 영업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도 없으므로 상가 건물이 철거 또는 재건축되는 경우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금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상가 건물이 재건축이 될 경우에는 권리금 보상이 조금 어렵다는 입장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수제 핫도그 점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합한 장소를 찾던 중 시세 대비 저렴한 점포를 소개받게 됐는데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 조건에 권리금 포기 특약을 임대인이 요청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찾은 점포라서 포기하기 힘들어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장사가 잘 돼서 가게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돼서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작성한 권리금 포기 특약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만약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그만두게 되면 정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네, 계약서 작성 중에 진행된 권리금 포기 특약, 정말 효력이 있는 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계약서상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에 위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좀 불리한
그 권리금 포기 특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네, 임대차 계약 조건에 권리금 포기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인데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5년 전 대학가 인근에 커피 전문점을 오픈한 40대입니다.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가 돼서 갱신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임대인이 아들에게 편의점을 차려주려고 하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대인을 찾아가 가게를 좀 더 운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봤지만 임대인은 이사비를 지원해 줄 테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는 무조건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맞는 걸까요? 네, 임대차 계약 갱신을 위해서 임차인을 찾아갔더니 가게를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서 비워달라는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이럴 때 가게를 비워주는 게 맞을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그 임대차 종료 후에 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문 해석상으로 보면 그 상가 건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주체는 그 임대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임대인은 본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임대차 종료 후 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만 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이 본인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임대차 종료 후에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30년간 재직하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치킨집을 오픈한 사람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상담 후 기존 점포를 인수했는데요. 매출은 괜찮지만 직장 생활만 하던 제가 운영하기에는 치킨집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장소가 괜찮은 지역이라 쉽게 인수자를 찾았고 권리금 매매 계약을 작성한 후 임대인을 찾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인이 새로운 인수자에게 임대료를 20%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면 권리금의 금액을 낮춰야 하는 상황으로 제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그냥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네,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서 현재 임대인의 권리금 보전이 힘든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인의 그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기간을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그 임대인이 그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만 그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그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을 주선해야만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3개월로 돼 있지만 6개월로 곧 법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가를 임대받아 장사하시는 분들은 생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계약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다반사,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서 놓쳐서는 안 될 흐름을 짚어드리는 부동산 투자의 맥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3만 5천 호를 공급하고 4-5개 신도시도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주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17곳에 3만 5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1,300세대가 지어집니다. 경기도에선 광명시 하안동 일대에 가장 크게 공급되는데 59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5,400세대가 들어섭니다. 신창현 의원의 후보지 사전 유출로 논란이 됐던 의정부와 의왕, 성남 등도 이번 공급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인천 검암역 인근 계양구 동양동 일대에도 7,800세대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3만 5천 호를 제외한 나머지 26만 5천 호 부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3만 5천 호의 택지는 19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6만 5천 호 중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등의 중간에 신도시 4-5곳을 선정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공급을 늘립니다. 현행 400%인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을 600%로 올리고 준주거 지역도 지금의 400%를 500%로 확대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위례와 평택, 고덕 등에 첫 분양을 실시합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가 막판까지 조율에 나섰던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부동산부 이주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13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서울의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경기도의 광명이나 성남, 의정부 지역 등이 1차 공급지로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또 신도시도 4-5곳 선정하기로 밝혔고요. 연말까지 한두 곳의 부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들이 비교적 지하철 같은 교통편이 우수한 편이고 서울에서도 가까워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요. 추가 공급지를 봐야겠지만 일단 이번 공급 대책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에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공급 계획이 발표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인근 집값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제히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우선 발표한 신규 공급 계획이 3만 5천 호에 불과한 데다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만 담겼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차 발표된 1만 호 정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공급 계획까지 나오면 한 3만 호 정도가 전체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애초에 기대했던 물량보다는 다소 적은 편입니다. 이미 서울 도심 지역 땅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상업지와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축주들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원룸이나 소형주택 위주로 개발에 나서게 돼 가족 단위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한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이 필요한 건데 너무나 원룸형이나 소형 주택들 위주로 공급이 되거나 주상복합은 이미 땅값이 비싸면 또 제한적일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그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뿐만 아니라 전매 제한이나 의무 거주 요건 등 투기 방지 대책이 매물을 위축시키면서 거래 잠김 현상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방치됐던 서울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아파트 공급 계획이 발표되자 인근 부동산은 집값에 오히려 긍정적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임대아파트가 전부가 아닌 상황이면 긍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이번에 서울에 공급되는 1만 호 가운데 절반을 공공분양이나 임대아파트로 지을 계획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임대아파트 공급 비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네, 9.13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때만 해도 이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참 많았는데 보니까 공급량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지난 8.27 대책에서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네. 오늘 발표만 보면 3만 5천 가구 공급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서울 시내 현재 11곳 중에서 2곳만 발표를 하면서 이번 대책에서 공급하기로 한 규모가 1만 가구에 그칩니다. 서울에 약 400만 가구가 있는데 1만 가구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와 정부가 힘겨루기를 했었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정부 발표를 보면 앞으로 서울시 도심 내에서 6만 호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게 일단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오늘 기자브리핑에서 김현미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직권 해제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도심 내 공급 속도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해야 할 것 같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야 결국 시장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정부가 해제를 추진하는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는 환경 보존의 가치보다는 집값 안정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더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가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은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줄곧 부정적이었습니다. 도심 내 유휴지 등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주택 공급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협의하겠다는 입장인데 박 시장은 정부와 함께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 불가 이 입장에서는 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책으로 집값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강남 쪽에 대체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 급등한 강남의 재건축이나 새 아파트 가격이 당장 하락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집값 급등이 이때 아니면 영영 내 집 마련을 못할 것 같은 불안함에 또 추격 매수를 했던 그 영향이 있었는데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을 서울 근교에 짓겠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계획을 믿고 대기 수요로 전환되면서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가격 안정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을 것인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주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더욱 차별화되고 알찬 정보로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